안녕하십니까. 십니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책임감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나 라는 짧은 강의를 들려드릴 텐데, 강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두 분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재여서 가져오기도 했어요. 알아보시겠나요? 나는 솔로 10기의 영철님, 그리고 환승연애 뒤의 원빈님입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바꾸는 거는 박YJ님이 댓글로 도움을 주셔가지고 했어요. 그리려나님의 캐리커처는 낯솔 심리 분석 컨텐츠에서 또 활용을 계속해서 할 거예요. 안 주신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특징이 있죠. 굉장히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책임감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인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죠.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일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오늘은 그거를 들려드리면서 혹시라도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 두 분에 대해서 뭐 예측까지는 아니고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환승연애 2의 원빈 씨 같은 경우에는 지수 씨랑 잘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는데, 만약 지수 씨가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혼자가 돼서 그것을 힘들어 한다면 원빈 씨 마음속에 있는 책임감을 건들면서 원빈 씨는 지수 씨에게 다시 대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언급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안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예측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왜냐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얼마든지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알았던 건 그거지. 원빈 씨는 과도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다. 영철 씨도 솔로 나라에서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영자 씨와의 관계에서 마무리될 거다. 근데 솔로 나라의 시간은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더 길어지면 그때는 이제 현숙님의 여러 가지 적극적이고 노련한 방법으로 인해서 뭐 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영철님이 생각보다 영자님에게 한번 꽂힌 그런 생각이 쉽게 바뀌기는 힘들 거다. 근데 거기에서는 영자님의 어떤 헛발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며칠 안으로 다시 현숙님에 대한 얘기를 풀어드릴 텐데 아직 현숙님이 포기 안 했거든요. 영철님도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이지. 오늘 제가 드리려는 주제는 이 두 사람이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나는 이 두 프로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내가 존경하는 부분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두 사람 다 나보다 뭐 훨씬 어리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른스럽고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요소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을 볼 때는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고 존경하고 이거를 배제하고 봐야 된단 말이야. 선악으로 보면 안 되고. 책임감도 마찬가지로 제가 얼마 전에 질투라는 감정 또한 선악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책임감도 우리가 선으로 본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선으로 봐서는 안 돼. 뭐든지 적당할 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지. 과도하면 나한테 악한 영향을 미치겠지. 그러면 왜 과도해질까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 그래서 오늘 과도한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기술이라고 부제를 붙였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원제는 감정적 방임이 어떻게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어내는가 라는 제목이죠. 번역이 틀렸을지도 몰라. 파파고를 켜놓고 방송을 해야 되나 봐. 그리고 오늘의 글은 조니스 웹이라는 박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정리하고 추가를 좀 해서 오늘의 내용을 만들었어요. 원문이 자, 일단 책임감은 뭐냐? 책임감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책임감은 두 얼굴이 있어. 일단 첫 번째 얼굴은 뭐야?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해. 왜? 뭐 사람 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헌신을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보살핌으로써 우리가 더 큰 그룹이 될 수도 있고 이 그룹이 탄탄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잖아요. 내 영혼이 맑아지는 일이기도 해. 이건 너무 추상적인 얘기인가?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이유야. 물론 뭐 조직을 위해서도 있고 내가 어쨌든 그 조직에 속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 조직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인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책임감의 정의에서 두 가지가 과해질 수가 있어. 하나는 맡아서 해야 할 부분, 그리고 중히 여기는 마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과도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맡아서 해야 될 게 과도해지면 어떻게 돼? 내가 할 게 아니야. 내 책임이 아니야. 타인의 책임이야. 근데 내가 맡아서 해야 되는 줄 알아. 이게 넓게 생각돼. 그러면 타인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게 타인에게 휘둘리는 결과가 되는 거지. 그리고 중히 여기는 건데 너무 중히 여기는 거야. 그러면 나를 압박하겠지. 너무 중요하니까. 그게 과도한 책임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감의 정의에서 저 두 가지 부분이 나를 짓누르는 거지. 그러면 과도한 책임감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 많이 뭐 남한테 퍼주는 거죠 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감정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 내 니즈가 뭔지를
놓칠 수가 있어. 그거를 살피질 않아. 저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글을 가지고 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네 번째에 나오는데, 과도한 책임감이 그럼 원인이 뭐냐. 이 조니스 박사님은 정서적 방임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원인부터 보자고. 원인이 뭐야? 정서적 방임은 왜 생겨나는 거야? 여기서 말이 어려워. 감정적 자각, 뭐 타당성, 좋아. 결국 그거야. 내가 어떤 감정이 떠오르는지 스스로 들여다볼 기회가 없는 거야. 두 번째는 내가 어떤 감정이 떠올랐을 때 이 감정이 나쁜 거 아니야? 이 감정이 좋은 건데 이거 너무 좀 천박한가? 그래서 이 감정이 타당한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어떤 내가 감정이 있을 때 좋은 기분만 있을 수도 없고 나쁜 기분만 있을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야. 이런 게 균형이 깨졌을 때 이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조니스 박사가. 부모가 너한테 한 일이 아니야, 이건. 정서적 방임은 부모가 너한테 한 게 아니야. 단지 부모가 하지 못한 일이야. 일부러 정서적 방임을 행한 게 아니라고. 그거를 좋은 줄 알고 행한 것도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서 하지 못한 거야. 그걸 못 배워서 못했든 아니면 상황이 안 돼서 못했든 아니면 그걸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했든 어쨌든 하지 못한 일이라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런 정서적 방임을 만들어내는 말들 중에 빨리빨리 서둘러 이런 걸면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이런 표현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 이런 표현들을 저 정서적 방임을 유발하는 말들 중에 하나라고.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인터랙션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 부분에서 좀 취약했을 수도 있고 부모가 그 부분에서 취약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부모가 나를 방임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조니스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되면 어린 시절에 감정을 이해를 못하게 되잖아요. 내 스스로가 감정을 들여다보는데 서툴러져. 그러면 이게 평생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거를 다시 이해하고 내가 내 삶과 내 감정을 연결시키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따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런 과도한 책임감을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다음 시간에 할 것 같긴 한데 수동적인 공격성을 띠게 만드는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과도한 책임감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감정을 들여다보라, 이 질투도 외면하지 말아라, 억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이 훈련이에요. 결국 정서적 방임을 하지 말라는 훈련이야. 내가 나에 대해서도 정서적 방임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정서적 방임을 완전히 안 할 수가 있겠어. 부모 입장도 이해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럼 부모 잘못이다. 그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보면 특히나 이 한국의 교육 문화가 저거를 좋다고 말했던 시대도 있었어. 지금은 정서적 방임이라고 돼 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숨기고 그리고 표현을 하지 않고 점잖게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육관이 주류였던 시절이 있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저거를 가지고 부모를 탓해서는 안 되지. 어쨌건 내가 무언가 나의 현상을 누군가를 탓으로 돌리는 건 결국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원인이라고 치고 좋아, 정서적 방임은 그런 원인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그 원인은 무감각, 수치심, 죄책감. 딱 들으면 어때요? 나빠. 일단 저거는 딱 나빠. 정서적 방임이 나쁜 거네. 저렇게 나쁜 일을 일으키네. 그러면 정서적 방임을 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정서적 방임을 안 하는 게 기본값이 아니야. 기본값은 실은 정서적 방임이 기본값이야. 정서적 방임을 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돼, 부모는. 그 와중에도 정서적 방임이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이해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가 감각적으로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안 돼. 어떤 감정이 떠오를 때 그 감정을 외면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감각의 일부잖아요. 그리고 저런 수치심, 이런 수치심 중에는 뭐 성적인 수치심도 있지, 왜곡된 성의식이 생길 수도 있겠지. 내가 누군가를 착취한다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것들, 서로를 대등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 죄책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오늘 하려는 얘기는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과도한 책임감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 무감각, 수치심, 죄책감, 이거는 나쁜 단어잖아. 책임감은 좋은 단어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책임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을 잘 못해. 질투를 무조건 나쁘다고 보면서 질투심이 동인이 됐다라는 말만으로 벌써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난했다고 생각해버린단 말이야. 질투심이 날 상황인데 질투심이 안 나는 그게 실은 인간적 비난이란 말이야.
인간에 대한 감정을 안다면 그게 인간적 비난임에도 불구하고 질투심이 낮지만 그것을 도덕적인 선 안에서 전체의 규율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편으로는 그 사람이 대단하네. 저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단어에 집중해버리면 위에는 나쁜 거 아래는 좋은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위나 아래나 똑같다는 거야 지금. 결국 저거를 선악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저게 정서적 방임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을 가지고 그러면 그 현상은 지금 저 위에 저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자고요. 첫 번째는 나는 유능하다 생각해. 나는 잘났다 이거라기보다는 나는 다 할 수 있고 다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이게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내고 해야 되는 거는 내가 그냥 해야 되는 일이야. 특정한 가족에게 책임감이 부여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동생을 잘 돌보라는, 뭐 어머니에게 헌신하라거나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과도하게 부여가 되면 내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인생을 갈아 넣은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이러면서 조금씩 도우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한계치가 100이라면 100만큼 성장해서 뭐 매달 10만큼 도울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인생을 갈아 넣어버리니까 내가 성장을 못해. 10밖에 성장을 못했어. 그래서 10을 다 줘. 그렇게 살아버린다고. 나는 제로인 삶을 살면서 이 사람한테는 더 제대로 주지도 못하는. 물론 뭐 아까 100에선 1 줬고 10에선 10 줬으니까 10이 더 많이 준 거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절한 한계치를 설정을 못해.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제대로 하는 일이 없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항상 저걸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유능하게 무언가 타인을 위해서 하는 행동을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어. 두 번째는 이 초점이 외부 세계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타인에게 집중해. 그래서 나 자신을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 근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한국인들, 가족 간에 내 몸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서 나를 위해서는 영양제도 제대로 안 챙겨 먹으면서 예를 들어서 먹여야 되는 영양제가 있다면 근데 어머니를 위해서는 자식을 위해서는 사다 주고 영양제를 안 먹으면 화내. 나 자신은 안 챙기면서 타인을 챙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건 좋아. 나쁜 게 아니야. 근데 나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책임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과도해졌을 때 초점이 외부에 머물러 버리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지. 세 번째는 뭐야? 나의 감정과 니즈는 무시한다. 경험대로 나의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배운 거예요.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감정을 외면하는 법을 배워온 거야. 그렇게 양육돼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도 그냥 없는 것, 무시해도 되는 것, 드러내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내가 뭔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외면을 해버리니까 내가 내 감정을 모르잖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게 돼. 감정은 그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감정을 못 읽으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 근데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타인이 뭘 원하는지 꼭 집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걸 꼭 집어서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타인의 모든 걸 돌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살피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겠구나. 이런 상황에선 질투가 생기겠구나. 내가 그 심리 분석할 때 그러잖아요. 저 모습이 나한테 있으니까 저걸 내가 아는 거라고. 저렇게 수동적인 면이 나한테도 있다. 저 질투도 나한테도 있다. 내가 저 상황에는 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행동을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나 자신의 내 안에 존재하는 감정의 그런 부분들을 일단 이해하고 해석을 해놔야 타인에 대한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져 버리는 거지.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건 어쨌건 조니스 박사님의 말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느낀다. 이게 앞에서 말한 죄책감하고도 연결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충분할 만큼 좋은 사람은 아니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아이들은 부모의 방식이 어느 방향으로든 타당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부모는 내가 가진 감정 그리고 내가 가진 니즈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어. 그러니까 그래 그 부모의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타인의 감정이 중요하고 내 거는 아니다. 3번하고도 연결되는 얘기인데 결국 내가 가진 감정이나 니즈를 무시해버리니까 타인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타인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나는 항상
이 사람을 충분히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야. 물론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되게 노력하는 사람인데 센스가 부족한 사람들의 방향이 이쪽 방향인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덜어낼 거냐는 거지. 방법까지도 제시를 해줬어요. 아유 참 조니스 작가님 멋있죠. 첫 번째는 내부에 초점 맞추기. 멋있다고 했는데 바로 어려운 말부터 했어. 첫 번째 내부에 초점 맞춘다는 건 결국 내 감정, 내 니즈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조율을 해야지. 왜냐면 내 감정하고 내 니즈만 무조건 들이민다는 거는 무인도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연습이 필요해. 그래서 내 감정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은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나를 우선시하는 거. 나를 우선시한다는 거는 내가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배운 거를 돌려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책임감을 나를 향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 내부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내 감정을 이해하는 거고 두 번째 나를 우선시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영양제 얘기를 예를 들었잖아요. 일단 나를 소중한 내가 아닌 사람으로 대하는 거야. 이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개념만 이해해도 되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건 나도 되게 노력해야 되는 포인트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저는 밤에 안 자고 일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 나이에. 몸이 삭지.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내가 소중한 사람이 이 나이에 그렇게 나를 세고 일을 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 화내겠지. 왜 그렇게 하냐고. 몸 망가진다고 하면서 못하게 하겠지. 끌고 들어가서 재우겠지. 그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거지. 실은. 내가 소중한 타인이라면 밤에 날 안 새. 아 여기서 갑자기 자기 반성을 하고 앉았네. 그래서 이 영상 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눈이 충혈되어 있거나 이렇게 약간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일 때는 새벽 2시, 3시 막 이런 거야. 2시, 3시도 빠르지. 한 뭐 4시쯤 뭐 이럴 때라고. 그래서 상태가 메롱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경계를 설정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경계를 설정한 건 나와 타인의 그 경계. 결국 책임감에 아까 정의해서 내가 맡은 부분이라는 건데 이 부분은 역할을 일방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내 주장을 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 내 감정을 뭘 원하는지. 근데 이러려면 뭐가 필요해? 첫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내 내부에 초점을 맞춰서 내 감정이 뭔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놔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래서 자기 감정 읽는 것도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근데 실은 마음설계 힘에 있는 내용이야. 이렇게 또 깨알 홍보를 한번 하고 내가 지고 있는 이 책임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 내가 지금 어떤 책임을 지고 있지? 책임을 그냥 쭉 나열하기 힘들면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나? 회사에서 어떤 역할, 뭐 남편으로서 어떤 역할, 뭐 아빠로서 역할, 아니면 아들로서 뭐 여자면 뭐 딸로서 있고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동호회 뭐도 있을 거고 해갖고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쭉 쓰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나 쭉 하고 이게 내 게 아니면 그냥 지워버려. 그리고 내가 역할이 아닌데도 책임을 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 의외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으면 써가지고 하나하나 평가를 해봐요. 그래서 지워버리는 거야. 근데 이건 좀 기술적인 포인트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마음에 가져가세요. 모든 것과 모든 이들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자신을 온전히 책임지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성숙한 일이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타인을 기준으로 세우면 평생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타인이 성공해야 내 삶이 성공하는 거로 목표가 세워져 있어. 그나마 이거는 확률이 있는데 내가 성공한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만나는 그런 거다. 그래서 그럼 이건 진짜 힘들지. 그러니까 어쨌건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성과는 그거는 충분히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유튜브 영상을 하나씩 올린다. 아 근데 매일 못 올리니까 또 이런 말 하면 안 돼. 일주일에 5편 이상 올린다. 바로 정정. 이렇게 세워놨으면 그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지. 그런데 유튜브 구독자를 뭐 몇 명으로 늘린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지. 물론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 물론 온전히 내 노력만을 목표로 세우는 것은 또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오늘 어쨌든 책임에 대한 얘기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 사람들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일까? 자, 첫 번째, 과도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보여져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또 다른 면을 본 게 두 사람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어. 원빈 씨는 매일 일기를 쓰는 사람이야. 영철 씨는 매일 자전거를 타면서 산을 오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음악과 그림의 취미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과도한 책임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 근데 과도한 책임감이 과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거를 잘 소화해내는 능력이 있을 사람들로 보여요. 왜냐면 원빈 씨는 일기를 쓴다고 했잖아요. 자기 감정에 대해서 매일 성찰하고자 그런 상황을 다시 곱씹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감정들을 다시 곱씹어. 그래서 자기 감정에 대한 이해도가 일기를 안 쓰는 사람보다 훨씬 높은 거지. 그래서 아까 말했던 과도한 책임감을 덜어내는 그 첫 번째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내부에 초점을 맞춘다는 그 부분이 먼저 충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3단계에서. 그래서 원빈 씨가 나 자신을 우선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를 우선하거나 그 경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약할지도 몰라. 근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는 매일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빈 씨한테는 지금 자기 자신을 좀 우선시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경계를 잘 설정하는 이제 그런 것들만 잘 결심하면 준비는 돼 있는 사람이지.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원빈 씨는 일반적으로 과도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영철 씨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이혼하고 술에 쩔어가지고 굉장히 뚱뚱했었대요. 근데 그거를 꾸준한 운동으로 다 극복을 해낸 거예요. 나는 솔로 출연할 때도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사람인 건 맞을 것 같아.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안 해도 되는 희생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 그룹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가진 취미들을 봤을 때 남한테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취미들은 없거든요. 자기 내면에 초점을 맞춘 그런 활동들에 여러 가지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뭐 기타를 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자전거도 자기가 수영하는 의미로 매일 빠지지 않고 하고 있단 말이야. 자전거를 타면서 물론 무아지경에 빠질 수도 있겠지. 아예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상황에서 그날 뭐 통장에 얼마 있나 무슨 옷 살까 이런 생각 안 할 거란 말이야. 온전히 자기 내면에 집중하고 그 자연을 느낄 거라고. 어떻게 보면 그 한 차원 더 깨끗한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영철 씨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은 계속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단지 이 두 사람이 과도한 책임감이 있어서 개선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로만 볼 수는 없는 거야. 과도한 책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계속해서 수양하고 개선해오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되는 거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책임을 느끼는 게 훨씬 낫지. 다만 과도한 책임감이라면 그거를 좀 덜어낼 수 있는 노력은 해야겠지. 책임감이 없는 사람한테 책임감을 만드는 거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가능할지도 모르지. 근데 그것보다는 책임감이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좀 우선시하는 기로 결심하고 어떤 생활 양식을 결정하고 상대와 경계를 설정하는 게 훨씬 쉽지. 그리고 나라면 그런 사람을 신뢰할 것 같아. 그리고 난 이 두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한 이해를 좀 얘기하기 위해서 과도한 책임감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뤘고 마침 또 조니스 박사님이 나한테 좋은 컨텐츠 만들려고 이런 또 글을 쓰셔가지고 좋은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만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